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주제 중에서 가치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그것은 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거나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것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명예에 대해서 가치를 둘 수가 있고 또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겨지고 자신의 어떤 평판 이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은 그다지 남의 평판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돈과 그 여가가 아마 이렇게 둘 다 희소한 자원이고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 40시간이 준 만큼 소득은 줄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근무 그 시간이 줄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기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더 일을 해서 소득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기가 노동하는 시간이 줄은 만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과 여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가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로서 일종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로 묶음 하나의 보다 더 일관적인 하나의 태도를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대상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 있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떤 정신노동 이런 부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문화에 따라서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동물을 죽인다든지 하는 좀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각 문화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백정하면 바로 이렇게 동물을 도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의 과거 사회에서 그런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상당히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죠. 대신 선비라든지 이런 그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높게 보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이제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위계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치관은 이 태도하고 좀 더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치관과 또 태도의 차이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태도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종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흑인 중에서도 그 어느 한 흑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또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도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그리고 보다 더 일반화된 하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냐 하면 개인이 무엇을 중시하느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태도는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한 대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그러한 신념이라 어떤 그 상황과 또 시간이 변하더라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그러한 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그 사람들 간의 어떤 화합을 중시한다라고 할 경우 이 사람은 갈등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대화나 타협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뭐 비록 자기가 좀 일부 좀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또 이 화합한 모습의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이제 가능한 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걸 좀 더 축소하려고 하겠죠.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의 몫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몫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기를 양보하기보다 자신의 몫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은 뭐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나이가 한 30 또는 40이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순간순간마다의 하나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떠한 집단에 속했느냐도 그 사람의 삶을 크게 결정을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이 다 동일한 그 삶의 궤적을 밟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어떠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 무엇보다도 존중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한 개인에 있어서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느냐를 결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타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방향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가치관이 바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그 개인 수준에서도 존재하고 조직 수준에서도 존재하고 국가와 또 문화에 따라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비춰집니다. 대체로 우리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보면 그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독교 국가이면서 일찍이 산업화를 이룬 그러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구의 그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또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상당히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종교의 경우에서도 상당히 독실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삶의 하나의 일부로서 보는 상당히 좀 더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을 보면 좀 상당히 좀 그 전통적인 종교를 이제 믿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이런 국가들은 또 산업화의 발전 수준도 적고 또 교육의 수준도 낮고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또는 남미에 있는 또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보면 상당히 그 전통적인 종교를 믿고 또 종교가 이 개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개인의 발전 이렇게 좀 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어떤 종교적인 삶 또는 가족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결국은 어느 한 사회나 문화에서 어떠한 것이 지배적인 가치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적인 하나의 발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각 문화의 심층에는 가치 지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마다 이 중요시 여기고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서로 다른 거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유교 국가에서는 어떤 노인에 대한 공경 사상, 효 사상, 장유유서 이런 사상들이 강하죠. 이 그 그림에서 보면은 지하철 광고에 한성대학교 광고인데 노인 등장 즉시 기립이라고 하는 그 광고판이 있어요. 아마 이 한성대학교 총장이나 또는 이사장이 상당히 노인 공경 사상이 강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효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그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에 있는 많은 서구 사회들을 보면 노인을 특별히 이렇게 공경하는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한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 유럽의 지하철을 보면 일종의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리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그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임신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좌석은 있어도 노인을 위한 우리처럼 이런 경로석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교 국가에서의 이런 노인에 대한 공경 사상이 그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평등 사상이 강해서 특별히 노인을 위한 배려석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각 문화마다 어떠한 가치가 중시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안디스의 개인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의 차이, 그리고 홉스테더의 문화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잉글하트의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이런 이론들이
그 문화 간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이론인데요. 그 해리 트리안디스는 그리스 출신의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비교 문화 심리학을 이렇게 창시한 학자로서 알려져 있죠. 작년에 이제 서거를 했는데 이 트리안디스는 이제 그리스 출신의 학자로서 그 사람의 한번 경력을 살펴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한 4개 국가의 언어를 배우게 됐대요. 이렇게 그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면서 생활하고 거기서 4개 국가를 언어를 배우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이러한 그 문화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이를 이런 비교 문화 심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안디스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죠. 그래서 트리안디스는 세 개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리안디스의 하나의 그 의의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적인 주제를 문화라고 하는 인류학적 개념과 접목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렇게 독립적인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어떠한 그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집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대체로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서구 국가들 이런 기독교의 그 영향이 강하고 산업 발전 수준이 높은 그런 국가들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이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집단의 한 성원으로 보는 그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조화 또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화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그 집단으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그 돌출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집단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죠.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유교권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거기는 또 하나의 어떤 정치 지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사방에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의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이런 그 사회의 문화에서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만 보면 그 같은 또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또는 같은 개인주의 문화 안에서 또 존재하는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직주의와 수평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원을 포함을 시켜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성원 간에 있어서의 위계 질서가 강하죠. 권력의 차이도 크고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종의 복종을 하거나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생각이 강하죠. 반면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사람들을 하나의 평등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발적인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또 수직주의와 수평주의로 교차하게 되면 네 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개인주의, 수직적인 개인주의, 수평적인 집단주의, 수직적인 집단주의로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죠. 수평적인 개인주의는 개인들이 하나의 그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는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좀 북구 유럽, 노르딕 컨트리라고 부르죠. 노르딕 문화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수평적 개인주의가 강해요. 반면 미국과 같은 사회는 수직적 개인주의죠. 개인이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고 그래서 개인 간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그러한 그 차이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 수준이 높아요.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의 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집단주의에도 수평적인 집단주의와 수직적인 집단주의가 있는데 이 수평적 집단주의에서는 이 서로 간의 의존적인 존재로 보지만 그들이 같은 하나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평적인 집단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위계 질서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남녀 간에 있어서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중국을 이러한 수평적 집단주의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같은 유교 국가였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하나의 사회 지배적인 체제 그리고 이념이 되면서부터 공산주의에서는 사람들 간의 평등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어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또 노동에 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산주의권의 문화에서는 상사와 어떠한 부하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위계 질서가 그렇게 경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는 상당히 수직적 집단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높으면 심지어 어떤 그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이제 침해하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상당히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상대적으로 좀 평등 지향적인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문화 충돌을 일으키죠.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의 이런 임원들이 베트남이라든지 그러한 나라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한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상당한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데에서는 이 얀테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모세의 십계명처럼 북구 유럽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법칙을 얀테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가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남들을 비웃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뭐든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소아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어요. 이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라고 해서 그 영국에서도 상당히 이런 지역 연구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 안에 그 코리안 스터디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년을 그 코리안 스터디 센터에 이제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센터장이 마침 덴마크 출신인데 그 샬롯 홀릭이라고 하는 이런 한국 미술사 전공하시는 교수셨어요. 그분하고 친해졌고 또 그분이 또 한 2년 전에는 또 한국인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 한국인이 이런 다큐멘터리 작가이신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그러한 친한 파죠. 그래서 한국 미술사에 대한 책도 쓰셨고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덴마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교수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전혀 그 교사가 자기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지가 않은 그게 이제 덴마크의 일종의 그 교실 내에서의 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덴마크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핀란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느 누가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 누가 좀 학업을 못 쫓아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평균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누가 잘하는 것을 막 이렇게 장려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게 아닌 너무나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은 줄 세우기 교육이잖아요. 1등부터 학생 뭐 50명 있으면 50명까지 쭉 세우고 대학을 지나가는 것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대학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말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생활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교육인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 하면 결국은 이 비교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를 하고 항상 또 비교를 할 때 상향 비교를 해요. 자기보다 더 유리한 사람한테 비교를 하는 이렇게 끊임없는 상황 비교 이것은 결국 현재 자기 자신을 이제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어떤 불안감 또는 그 불평등, 그리고 낮은 행복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항상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또 우리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모멸감을 주고받는 사회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것에 일종의 그 반작용으로 또 그 사람을 또 모욕을 하는 이러한 그 모욕감을 주고받는 이 모멸감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죠. 이러한 사회에서 사실 행복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테의 법칙을 정말로 한국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그런 순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그 지구의 어느 반대편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가치관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학자로서는 헤이르트 홉스테더인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홉스테더가 연구한 것은 이 전 세계에 이제 그 지사를 두고 있는 IBM 이러한 국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 40여 개국에 있는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한 어떤 가치 성향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IBM 회사라 할지라도 한국 IBM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가치관들과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IBM 회사의 직원들이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그들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은 사실은 어떤 조직의 차원에 있어서도 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하나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능력주의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갖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 가운데서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그것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주의가 강하고 평등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직원인데 누구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 부분을 사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 중에서도 이제 우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학자가 되면 연구비도 지급을 하고 또 어떤 명예도 주어지죠. 근데 한국에서 자기가 우수학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우스운 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평등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교수면 교수지 누구는 우수학자 그러면 누구는 열등한 학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수용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직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때 그것을 이쪽에 돌아가면서 주는. 이번에는 네가 우수 직원, 다음에는 네가 우수 직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은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치 평등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홉스테더는 바로 세계 각국에 있는 이런 IBM사의 직원들의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 지향성을 연구를 해서 크게 처음에는 이제 5개 차원으로 하다가 지금 제가 6개를 또 추가했는데 이게 홉스테더가 처음부터 이렇게 6번째 차원을 넣은 것은 아니고 이 홉스테드의 국제 연구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5가지 차원이었던 것이 이제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이렇게 쾌락 추구와 절제라고 하는 또 6가지 차원으로 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여러 문화가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 6가지의 차원으로 이것이 이제 압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 집단주의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이 직원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어떠한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이 된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회사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반면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그러한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이후의 것도 하나의 조직의 하나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부장이 등산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조직의 운영 방식이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차원은 권력의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과 부가 얼마만큼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거리가 큰 문화권 사이에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경우라고 한다면, 권력거리가 작은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예를 들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그 권위주의적인 회사 안에서는 이러한 그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조직의 어떤 보스가 이 임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주 권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 권력거리가 작은 그러한 문화를 가진 회사 안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캐주얼하게 옷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떤 꼭 정장을 하지 않고 상당히 평상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내에 어떠한 그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러한 문화를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 안에서는 이게 직장인지 놀이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게 그 개방적이고 또 그 어떤 그 평등한 그러한 그 이 관계들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에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 경계가 상당히 약하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성이 강한 문화 안에서는 보다 남성은 남성적인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여성은 또 상대적으로 보다 더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좀 더 예민하고, 그래서 뭐 남성이 여성성을 보이면 남자 같지 않다든지 또는 여성이 남성적인 특징을 보면 그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경계가 뚜렷하죠. 그리고 대개 이런 문화에서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하죠. 이 남성들이 또 그 집안에서의 아버지가 어머니라든지 또는 자녀에 비교해서 훨씬 더 권력이 강한,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반면 여성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그다지 뚜렷하게 있지 않고, 그 보다 더 평등한 그러한 관계, 또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보다 더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죠. 이거는 뭐 회사나 또는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가족 문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상당히 남성적인,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그것의 차이를 좀 덜 두는, 뭐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가족은 가면 갈수록 이 여성성이 강한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현대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또 상대적으로 이런 남성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여성성이 강한 또 가족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한 가족 문화에서 자기가 살다 보면 그 개인의 어떤 가치관 또 행동 양식도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남녀 구분이 별로 없고,
또 수평하고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관계가 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을 그래도 동등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자기 노출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그 생각을 갖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보다 더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좀 더 쉬운 그러한 또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차원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모호한 상황이라든가 불확실한 상황을 용인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서는 어떤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사불란한 그러한 그런 결정들, 그리고 또 어떤 변화에 상당히 좀 거부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죠. 반면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문화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용인하는 정도가 좀 더 높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 부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또는 계획된 것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용인하는 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다른데, 그 일본인에 대한 많은 또 책들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의 하나의 행동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굉장히 회의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회의를 하고, 회의를 오래 해도 어떤 결정을 잘 못 내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속 터지는, 정말 뭐 그거는 아랫사람이 혼자 결정해도 될 걸 가지고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결국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문화는 현대와 같이 아주 급변하는 그 상황이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또는 기술 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그러한 문화 지향성은 상당히 어떤 장애 요소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CEO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쪽에 투자를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은 결정을 못 내리고 나중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한때 일본이 IT 분야라든지 전자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이미 가전제품에서는 한국에 뒤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또 더 뒤지고,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것도 한국인 또는 중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어떤 모험을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어떤 상당히 지금까지 안정성 이런 것에 이제 안주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원은 시간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보다 더 장기 지향적인 그 지향성을 갖는지, 또는
단기 지향적인 문화를 갖는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지향적인 문화는 지금 현재를 이렇게 소비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참고 근면하고 절약하는 이러한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입니다. 주로 유교 문화권에서 이러한 장기 지향적인 것이 강하죠. 반면 단기 지향적인 문화는 이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또 어떠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해요.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유럽의 서구 국가들 또 남미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렇게 참는다라기보다 현재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차원의 쾌락 추구와 절제가 있어요. 그 앞에서 한 것과 상당히 또 같은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인데 이 쾌락적인 사회 문화에서는 낙관적이고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경향을 갖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가 생활이라든가 휴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1년에 뭐 3개월을 이렇게 휴가로 보내고도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 굉장히 절제의 미학이라고 할까 근검절약하고 뭔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가 활동을 하면 뭔가 좀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이 절제적인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래서 좀 더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 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즐기고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홉스테더의 문화적 가치 지향성을 서로 교차를 해보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종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하나의 축이고 오른쪽은 개인주의의 축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낮은 사회로부터 개인주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그런 문화와 낮은 문화로 서로 교차를 해보면 한국은 그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어느 정도 좀 강하면서 개인주의는 상당히 약한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죠. 이런 나라들을 보면 주로 이 남미국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런 쪽에 많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으면서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대개 이런 서구권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덴마크, 스웨덴 그런 나라들은 개인주의도 강하면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는 일종의 권력의 거리와 그리고 또 이제 남성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한 중간 정도의 권력 거리를 가지면서 또 남성성이 한 중간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상대적으로 그 권력 거리가 낮고 또 어떤 남성성이 좀 낮은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와 같은 북구 유럽, 아까 우리가 얀테이 법칙이 적용됐던 나라들을 보면 권력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남성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좀 더 평등하고 또 민주적인
그러한 것을 중시 여기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북구 유럽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잉글하트라고 하는 학자는 정치학자이고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세계 가치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정치라든지 정치 발전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잉글하트의 물질주의, 탈물질주의는 단지 뭐 한 개인이 또는 한 사회가 물질주의 가치나 또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정치 발전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 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 조사는 1981년 이후로 5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그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잉글하트는 이 사람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정신적인 그 현상이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화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가치관이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그러한 사회에서 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권위에 순종한다든지 어떤 종교라든가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이 산업 사회에서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가 보다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뭐 또는 자살이라든가 또는 뭐 마리화나 같은 이러한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나 정쟁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보다 더 그 기본적이라고 할까요? 원초적인 거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 생존의 가치가 강한 개인이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치안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어떠한 욕구를 이제 중시 여기고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보다 상위의 어떤 욕구, 정치 참여라든가 다양성의 존중이라든가 환경의 보호라든가 삶의 질들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잉글하트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이렇게 한편으로서는 자기 표현의 가치 또는 생존의 가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의 두 차원으로 서로 교차를 해보면 여러 문화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어 가장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유럽이죠.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고 이러한 주로 북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 표현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는 영어권의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캐나다와 같이
이 영어권의 경우에서는 그 자기 표현의 가치는 북구 유럽만큼 높은데 좀 더 전통적인 이런 가치관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종교 같은 것이 그 사회에서 여전히 좀 영향력을 미치죠. 그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 하더라도 그 미국의 기독교는 훨씬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요. 특히 미국 내에서도 이 남부 지역 또는 침례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성경의 그 구절대로 사람이 생활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것이 강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지향성과 관련해서도 이 북구 유럽은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또 동성인들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비율이 높은 반면 그 뭐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좀 옮겨가다 보면은 그 가톨릭을 믿는 유럽 국가들,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그 국가들은 좀 더 그 자기 표현의 가치가 좀 더 낮은 반면 전통적인 가치가 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가치는 상당히 낮은 반면 그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이 강한 곳이 바로 유교권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윤리죠. 사회 윤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내세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지 뭔가 내세를 위해서 살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권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가치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종교 내세가 없으니까. 그 밑으로 가보면은 그 일종의 그리스 정교와 같은 오소독스 그런 쪽에서는 보다 더 전통적이면서 물질주의적인 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찌 보면 생존의 가치가 강하고 또 전통적인 가치가 강한 나라들에 보면 이슬람 문화권 또는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헌팅턴이 말하는 일종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슬람 문화가 상당히 생존의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가 강하다고 한다면 기독교 문화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또 자기 표현의 가치가 굉장히 강한 이런 것들 문화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이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문명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교권은 상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위해서 또는 이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적어요. 그러니까 유교권의 문화를 살아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상황에 적응하는 그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자기와 자기 가족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빨리 자기가 살아가는 거주국 사회 문화에 동화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동구 유럽의 그리스 종교와 같이 좀 전통적인 종교를 갖는 데서는 종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이거보다 종교의 규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민자가 돼서 이러한 기독교의 문화권에서 살아갈 때 로마에 와서 로마법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띄지가 않고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소득 면에서 오히려 그 선주민들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게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불러요. 상당히 모범적인 소수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슬기로운 생활인지를 알고 동화를 해서 드러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반면 이렇게 좀 더 전통적인 종교가 강한 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은 그게 빨리 동화하지가 않고 자기들만의 하나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문화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으면 트리안디스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로 구분을 했다면 홉스테드는 이것을 5개 또는 6개의 차원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잉글하트는 이건 전통적인 가치와 세속적 합리적 가치, 생존의 가치와 자기 표현의 가치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이론들을 살펴보면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문화가 한 사회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한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다 그런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그 정규 분포의 양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개인주의, 왼쪽을 집단주의라고 하는 차원을 놓고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이 그 사람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서도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집단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보면 분명히 평균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 간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평균값이 서로 다른 거예요. 미국인들의 경우에서의 개인주의의 평균값은 한국인들의 평균값보다 더 높겠죠. 그러면 차원으로 본다면 미국인들의 분포는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집단 내에서의 하나의 그 차이, 그 우리가 편차 또는 뭐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요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차이가 적어요. 되게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개인들 간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더 동질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좀 더 이질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집단 내에서의 개인 차이도 있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 간의 또는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을 우리가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를 한번 연령과 서로 이렇게 그 조합을 하면 크게 뭐 노인 세대, 중년 세대, 청년 세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현 시점에서의 노인 세대는 대체로 1930년대에서 50년대 출생해서 지금 70대 이상이고 은퇴해서 노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 중요했던 삶의 하나의 이벤트가 일제강점에서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 그래서 정말로 이 험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존이라고 하는 게 이 노인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안보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노인 세대 입장에서 뭐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어떻게 그 북한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를 지켜왔던 우방인 미국을 우리가 그렇게 호위대해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를 하면 한 손에는 태극기, 한국에는 성조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기도 들고 나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이죠. 도대체가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 유대교를 믿는 국가인데 왜 이스라엘이 나오는지. 하여튼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연관이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중년 세대는 50년대에서 60년대 세대로 지금 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이벤트는 근대화, 경제발전, 도시화,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중년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회사가 일이 바쁘면 야근할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 와서도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되게 또 회사 내에서 보면 과장, 부장 이런 좀 더 중요한 임원직을 갖고 있는 세대가 중년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 지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주장만 하고 이기적이고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 근데 정작 또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꼰대로 비춰지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고 그 서로 간에 이제 회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근로 의식이 달라요. 제가 이제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도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이해 교육을 했다가 얼마 전에도 또 요청을 해서 밀레니엄 세대 이해 교육을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그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런 행정고시라든지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이 그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거기서 지금 골치가 되는 게 이 젊은 세대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들이 하나의 그 조직 문화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밀레니엄 세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찾고 또 정말 청년 세대 취준생을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들었더니 정말로 이해가 잘 가요. 왜 중년 세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가? 반면 청년 세대는 조직은 조직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취준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조직에서 충성을 하면 승진이라든지 안정된 고향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되는 거죠. 반면 지금 청년 세대의 경우에서는 언제 자기가 그 직장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가 없죠. 그들은 회사도 자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거처럼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워놔야 회사를 옮기더라도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시간이 나면 자기 개발하는 데 쓰려고 하지 뭐 회식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도 다르게 형성된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가치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당히 이제 대비가 되겠죠. 예, 이 중년 세대는 중간에 껴서 어떤 때는 이쪽 세대에 좀 가깝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청년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청년 세대가 보다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자기 표현의 가치, 개인주의, 작은 권력거리, 여성성,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지향적이고 탈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잉글하트는 어떤 생존의 가치를 좀 더 물질주의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았고 자기 표현의 가치를 탈물질주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제주의적인 태도를 물질주의라고 보았고 탈물질주의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같은 좀 더 문화주의적인 태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혼합형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경우를 혼합형이라고 보았는데 그래서 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네 항목 측정법이 있고 또 12항목 측정법이 있는데 우선은 네 항목 측정법은 여기 나군에 속해 있는 이 측정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응답자한테 물어서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선택하면 그 사람은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고 두 개 모두 탈물질주의적인 항목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탈물질주의자로 구분을 해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건 혼합형이 되는 거죠. 반면 12항목은 나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 다 군을 다 12개의 항목을 주고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개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두 개 모두 물질주의 가치를 선택하면 그 사람 물질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택하면 탈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씩 선택하면 혼합형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잉글하트는 이런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잉글하트는 정치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단지 가치관에만 이렇게 머문 게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사회운동, 정치 발전과 어떠한 연관을 맺느냐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잉글하트는 서구 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가 되면서 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물질적인 안정이라든가 국가 안보보다는 소속감이라든가 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생태주의 환경운동이라든지 반전 평화운동이라든지 반핵운동과 같은 어떤 신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러한 돈이 안 되는 이런 것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느냐 하면 그만큼 이 새로운 젊은 층은 그와 같은 가치를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질주의, 탈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서로 좀 이렇게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반드시 탈물질주의가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승흠 교수의 경우는 1985년과 92년에 가치관 비교 연구를 해보면 이 시기가 민주화 시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탈물질주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탈물질주의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면 탈물질주의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일어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는가 하면 또 어수영 교수는
이 탈물질주의가 시민적 관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비판 의식을 일으켜서 저항적인 정치 참여를 증가한다라고도 이렇게 보고요. 또 정철희 교수 역시 탈물질주의가 사회민주화를 증진한다라고도 불러보았고, 또 박재형 강숙택 교수 역시 탈물질주의자들이 사회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그 사회 운동,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그 장갑차에 이제 치여서 죽은 두 여학생에 대한 어떤 반미 시위도 그렇고 또 촛불 시위 등등을 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먹거리의 운동이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 이러한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SNS를 통해서 시작됐던 것들이 정말로 커다란 사회 운동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좀 이렇게 가치관이 좀 더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그 어떤 정치 민주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그러한 그 저항적인 정치 참여의 하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성세대의 경우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물질주의의 수준을 좀 그 국제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그 밑에서 이 세 번째 속하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 것이죠. 그래서 1980년 1년부터 90년 사이에 탈물질주의가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 이것이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90년까지는 좀 상당히 탈물질주의가 좀 증가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죠. 이것은 아마 90년대 이후에 어떠한 정치,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탈물질주의를 끌어내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탈물질주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게 그 90년대 이후부터 좀 이렇게 여전히 좀 증가했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서는 훨씬 더 탈물질주의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우리가 2005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간의 비율의 격차를 보더라도 한국에서 아주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재흥 강수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90년 이후로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가 감소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그 한준 교수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05년, 2010년, 2015년을 비교를 해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줄고, 그 다음에 탈물질주의자의 그 비율이 줄고, 또 혼합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요. 아까까지 보면 우리가 2005년까지는 상당히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2005년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탈물질주의자가 더 늘어나는. 근데 2010년부터 또 2015년으로 보면
그 탈물질주의자의 증가 비율이라든지 또는 혼합형의 그런 비율이 그다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적은 그 규모이긴 하지만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의 이러한 탈물질주의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약간 이 급락을 한다는 거죠. 이 요동을 쳐요. 어느 시기에서는 탈물질주의자가 이제 증가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또 이게 떨어지는 어떤 일관되게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탈물질을 증가를 주도하는 집단은 젊은 세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의 도움으로 그들의 어떤 그 성장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풍족한 그 어떤 삶을 살았었던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국의 탈물질주의에 하는 현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서 이 탈물질주의 수준이 낮고 그리고 물질주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 이것이 이제 탈물질주의로 이어지는데 한국이라든가 일본과 또 중국의 경우에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도 여전히 물질주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왜 서구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여가라든지 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탈물질주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텐데 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물질주의적인 삶에 얽매여 있을까?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저의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썼던 조성경 이 학생이 우리가 그 공동 연구하고 출판했던 논문에서는 왜 한국인이 또는 뭐 일본인과 중국인이 그렇게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나라의 일종의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이 그 복지 시스템을 얼마만큼 사회가 또 국가가 보장하느냐. 그래서 그 북구 유럽처럼 상당히 그 국가가 개인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노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와 같은 복지를 책임을 많이 지는 그러한 사회와 미국과 같이 이걸 개인이 알아서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의료보험을 개인적으로 들던가 하는 상당히 시장에 맡겨주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복지체계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국가가 복지는 하긴 하는데 그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복지를 하는 그리고 여전히 개인의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두는 이러한 그 복지 시스템에 있어서 나라마다 차이가 커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그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복지 체계에서는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불안감의 수준이 높습니다. 내가 병이 났을 때 어떡하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떡하나. 이 불안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생존의 가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북구 유럽의 국가들처럼 국가가 고용이나 건강이나 노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그만큼 개인이 자기의 어떤 안전감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갖게 되고
자기가 안전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서구 국가로서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국가가 그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감의 수준이 북구 유럽보다 더 떨어지고 따라서 그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는 얼마만큼 개인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불안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개인의 안정감의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욜로의 삶이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항상 이렇게 먹고 사는 노동의 이러한 생존의 가치에만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양한 삶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정도의 삶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는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치안의 문제, 이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하고 그리고 또 환경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또 개인 삶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수용하는 좀 더 성숙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고 또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안전을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성숙한 하나의 선진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